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강연이라는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굉장한 지식의 소유자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쏟아 부어주는 그런 식이 아니라 좀 대화도 중간에 이루어지고 질문도 쉽게 질의응답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가능하면 좀 가까이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어떤 석학의 그런 강의라기보다는 서로 우리 시대 중요한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1강의가 주제가 이겁니다. 인류세의 전진과 그 결과 이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요.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금 오신 분들 중 가운데서 인류세라고 하는 것을 한번 내가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이게 뭐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다? 책에서 이렇게 읽었다. 나는 그런데 모르지만 책에서 이렇게 읽었다. 이런 거가 뭐다라고 한번 읽어봤다. 선생님 저기 앞에 저기 초록색 점퍼 읽으시면.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좀 더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이따가 질의응답 할 때는 좀 요거를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잘 안 들려서요.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 그림이 이제 인류세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것이 인간을 오히려 옥죄는 시대. 그리고 인간만 옥죄는 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싼 자연 전체를 옥죄고 있는 시대. 그게 인류세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간단하게는요. 근데 또 다른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오염과 지배라는 그 키워드로 말을 하는데, 인류세에 초래된 생태적 위기를 저는 이제 4가지로 말합니다.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일종의 탄소 오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탄소 오염 말고 다른 오염, 여러 가지 오염들, 그리고 요거로 인한 생물계의 교란, 그 다음에 거의 같은 얘기지만 산림 파괴를 한번 더 집어넣어 봤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키워드는 인류가 지구 생태계를 오염시켰다. 또 하나는 지구 생태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시대. 오염과 지배라는 키워드로 말할 수 있는 시대다. 인류세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단어는 이제 2000년에 유진 스토머랑 파울 크리첸이라는 두 학자가 이제 과학 저널 이런데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22년 전이죠. 근데 이 학자 이름 같은 거는 꼭 아실 필요는 없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18세기 후반기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가 너무 과다하게 배출돼가지고 지구 시스템이 변형됐다. 근데 그래서 시스템 학자들이 처음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유진 스토머는 호수 생태학자지만 지구 시스템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냐, 지금 시스템,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대기권, 시스템 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대기 시스템, 그 다음에 워터 시스템, 그 다음에 생물 시스템, 암석, 이렇게 말하는데, 대기가 바뀌면 바다가 바뀌고, 또 생물권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게 된다. 문제는 대기가 먼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 생물계와 인간 사회가 교란된다. 이런 거를 인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식으로 또 지금까지 말한 것 말고 다른 식으로도 인류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인간이 변형한 비인간 사물, 예를 들면 온실가스.
화석 연료를 계속 연소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올렸죠. 근데 그러한 비인간 사물이 그냥 온실 기체일 뿐인데, 이산화탄소일 뿐인데 굉장한 효과를 발휘해요. 굉장히 인간 사회를 어떤 곳에 엄청난 폭염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행위자성을 보여요. 그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행동을 보인다.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흰남노는 어떻습니까? 바다가 뜨거워져서 그 전과는 달리 더 많은 에너지가 바다에서 생겨서 더 강하게 치죠. 포항제철을 침수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강력한 행위자성을 보인다. 그런 시대. 인간이 변형한 비인간 사물이 강력한 행위자성, 이게 좀 에이전시를 번역한 건데, 행위 주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강하게 느껴지는 시대. 그게 그래서 이게 되는 시대. 생물과 인간 사이가 교란되는 시대. 좀 암울한 시대죠. 그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인류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핵심은 기후변화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핵심은 기후변화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부터 출발하면 니콜라스 레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구에는 자유에너지가 2개밖에 없다. 하나는 지하에 매장된 자유에너지, 화석에너지, 화석연료. 또 하나는 태양광 안에 자유에너지. 이 2가지를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레겐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생물 경제학자예요. 생물에 대한 이론도 알고 경제학 이론도 아는데, 이분이 이제 인간이 어떻게 경제를 꾸려가는지를 탐구하면서 이런 일반 이론을 제출했는데, 이분이 보기에는 요 양이 너무 적어요. 지구에 전체 이제까지 매장된 자유에너지가 125Q다. 여기 이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계산해 보니까 5,300Q가 1년에 계속해서 태양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Q는 뭐냐? 그 사람이 만든 단위예요. 그냥 단위. 근데 지구 전체에 몇 억 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또 편리하게 하려고. 근데 왜 이거를 놔두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놔두고 이걸 하냐. 그래서 빨리 태양광 시대로 넘어가자. 20세기 중후반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별로 그 사람은 이제 경제학자고 그냥 별로 그냥 하나의 학자의 목소리에 불과했죠.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연소,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 화석에너지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태워. 그래서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나와서 대기가 뜨거워진다. 대기 전체가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온실 효과를 보이는 가스라는 거예요. 온실 효과는 뭐예요? 따뜻하게 해줘요. 온실기체,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소금과도 같아요. 소금 꼭 필요해요. 근데 많아지면 우리 몸 문제가 돼. 그런 것처럼 온실기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가스예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많아져서 과다한 열이 발생한다. 그게 온난화, 지구 온난화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대기가 뜨거워진다. 그래서 대기만 뜨거워지냐? 문제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진다는 게 문제죠. 이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릴게요. 석탄 아틀라스라는 하일리 벨 재단에서 낸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때 당시에 1870년 당시에 이산화탄소 양이 이 정도 됐었다. 288 ppm이었다. 근데 요거 보시죠. 가스, 석유, 석탄. 이때 당시에 요렇게 매장돼 있던 것이 연소돼서 올라가서 대기로 가요. 대기로. 그리고 또 해양으로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집적돼 있다.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대기와 해양이 온난화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또 들어가서 해양이 산성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후 변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기후 위기란 말, 기후 재난 뭐 이런 말들 신문이나 미디어나 뭐 친구분들이나 SNS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구의 변화된 행동이에요. 지구가 어떤 인간이 기후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것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용어죠. 근데 기후 변화라고 하지 말고 기후 위기라고 부르자. 왜냐면은 더 심각하니까. 근데 요러한 3층이 이 세 가지는 전부 인간의 언어죠. 인간에게 중요한 개인, 각국, 인류 문명에게 다 의미가 있는. 그리고 기후 충격을 받는 비인간 생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과 무관한 비인간 생물이나 그리고 지구 자체는 이런 사태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냥 이렇게 자기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겠죠. 근데 그 나아가는 동안에 많은 충격들이 와서 인류 문명이 만약에 굉장히 붕괴돼 버린다면 기후 파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기후 충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폭염이라는 얘기, 폭염을 많이 겪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폭염도 폭염이지만 가장 제일 표면은 바다입니다. 바다. 제 생각이에요. 해양 온난화가 문제다. 바다가 뜨거워진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바다가 뜨거워진다는 것은 바다의 열이 많이 적도 근처 그리고 적도 인근 그곳에 열이 많이 집적된다는 것, 그 열을 해소하기 위한 바다의 하나의 활동 양식이 이런 거예요.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태풍과 허리케인과 사이클론의 차이를 아시는 분? 뭐 손 한번 들어보셨죠? 세 개의 차이. 예. 발생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져요. 아, 예, 정답이네. 아, 예. 정답을 주셨네. 저게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은 자기 열을 해소하는 방식이 다르고, 대서양은 다르고,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바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붙이는 이름만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 열을 해소하는 방식이 있는데, 더 뜨거워지니까 이게 에너지가 더 세지는 겁니다. 계속 세지는 거고요. 쓰나미 같은 것들. 일단 그 과정에서 홍수, 폭우 이런 게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과 가뭄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이쪽으로 막 생겨서 많이 올라가요. 수증기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계속 어떨 때는 계속 증가하냐? 그렇지 않아요. 일정한데 어떤 때는 한 곳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많아지고 이런 걸 홍수, 폭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곳에서 물이 부족한 걸 가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동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물을 뺏기고 한쪽에서는 물이 많고. 그래서 이 가뭄이라는 현상이 바로 연동되고요. 그리고 가물게 되면 건조하게 되면 산불이 더 잘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뜨거워져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산에서 일어나지만 바다가 움직여서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다. 그 무섭죠. 바다가 뜨거워진다는 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침수, 파손 이런 게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농작물이 안 되죠. 농작물이. 농사 망가지죠. 그죠? 많이. 그리고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꾸 바이러스들이 살기 좋은 숙주동물들이 자꾸 괴로워. 자기가 사는 곳이 사는 삶이 괴롭고요. 그래서 거처로 옮기죠. 자꾸. 자기 서식지가 파괴되고 해서 옮기죠. 그래서 자꾸 도시 인근으로 가고 인류와 접촉면이 늘어나. 접촉할 가능성이 늘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다가 뜨거워진다는 것 말고도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산성어가 된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산소가 또 부족해진다고 해요. 바다에서.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부 해양 동물의 생태 환경이 걔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나빠져. 그러면 걔네들은 병들거나 일찍 죽거나 해요. 그러면 하나의 종이 그 집단사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또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먹는 것도 교란됩니다. 우리 먹거리들이 이렇게 교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충격의 제일 표면은 제 생각에는 바다의 변화다. 이게 바다의 변화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일단은 대처는 나중이고요.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생물의 고통도 있지만 우리 인간 삶을 먼저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세가 뭐냐라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인류세의 핵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전체 4강인데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탄소 근대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탄소 근대사? 제가 아까 검색해 보니까 잘 안 나오던데 못 들어보셨죠? 근대사인데, 근대 역사인데 1876년도 개항 이후에 근대가 펼쳐지잖아요. 1880년대에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이런 데랑 교류하기 시작해요.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죠. 그래서 근대가 점점 더 열리는데 그거를 기후와 연관시켜서 생태적인 문제와 연관시켜서 탄소 근대사라고 그런 시점으로 보는 그런 역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만들어낸 어떤 사실 인류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성연료를 연소해서 생겼다고 했잖아요. 핵심은 화성연료를 왜 연소하게 됐느냐. 그리고 그건 이제 보다 가까운 역사, 그러니까 직접적인 역사는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뿌리에 있는 사상, 그런 근대적인 산업 문명의 세계를 열어냈던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했던 뭐 자연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4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4번째 시간에는 우리 구미와 관련이 좀 있는, 구미를 포함해서 한국 산업도시가 어떻게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아까 해주셨는데 간단하게만 더 말씀드리면 4년제라는 곳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또 글을 좀 쓰고 있어요. 글 쓰기를 좋아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자연문화, 여행문화 이런 것도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많지고 못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서 쓰고 있고요. 이런 데 소속돼서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이 화면이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선생님. 화면이 좀 안 좋은데 불타는 지구를,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불타는 지구를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제목의 그 책이 한 권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제 강의가 좀 만족스러우시고 재밌고 하면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도 동물과 지구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제목, 부제가 동물과 지구를 위한 미술관인데 미술을 다루면서 동물 얘기, 지구 얘기, 기후변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팬데믹 얘기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세의 전진과 그 결과인데 결과부터 먼저 볼게요. 결과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정리하는 현실 가늠 지표를 좀 살펴보고요. 잠깐 쉬어도 될까요? 5분 정도 쉬어도 될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 전진의 역사, 어떻게 전진했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나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나 이거를 하고요.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의 결과를 좀 볼 텐데요. 우리가 기후 얘기, 뭐 기후 변화 얘기 많이 뭐 듣긴 하지만 늘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를 굉장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지. 굉장한 나의 실존적인 내 생명의 문제, 내 남은 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자식들, 내 손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깊이 계속해서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사건이, 우리 실감하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간헐적이에요. 띄엄띄엄. 어느 지역에서
한국은 아니야. 미국, 브라질, 저 유럽, 그리고 한국은 아니야. 또 시간도 간헐적이 띄엄띄엄. 작년, 2개월 전. 우리 관심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언제 맨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못해요. 그런가? 그럴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겠지. 라고 지나가는데, 그건 무서운 걸 지금 계속 외면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외면하게 하는 지구의 기제가 있어요. 이게 띄엄띄엄으로 이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꾸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르거나 이렇습니다. 2021년에 WMO 세계 기상기후가 굉장히 그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602건을 이제 그 보고를 했는데요. 보면은 요 미국 2021년에 기후 충격을 받은 곳들이에요. 2021년에. 근데 미국, 캐나다 이런 쪽들, 중남미 다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도를 보면은 요 유럽 지역 보세요. 2021년도 굉장히 많죠. 또 유럽 남부 지역이 많죠. 중부 남부, 아프리카 지역 보세요. 일부 빈 곳이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몽골 없고 러시아, 차이나, 재팬 다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다 있는데 이런 국가들 한국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 충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와닿지 않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 느낌은 21세기 들어가지고 저런 충격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국은 굉장히 그 중에서도, 운이 좋았던 나라고, 올해 이제 조금, 2018년 폭염이 있었고, 그다음 올해 조금 충격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바다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은밀하게 계속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바다가 뜨겁다는 거를, 잘 몰라. 그리고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 안 넘어가죠? 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네요. 이거 손으로, 배터리 전원이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예. 넘어가네요. 괜찮을까요, 배터리? 네. 이거 실망입니다. 실망이에요. 예. 그래서, 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실존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이게 지구의 변화, 지구 규모의 피해 이런 게 특히 이제 해양 오염이나 해양 생물종의 변화 이런 게 대부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지구 보신 분 계세요? 태어나 나 지구 봤다. 화면에서 이제 우주선 찍은 거나 보셨지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지구가? 지구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커서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전체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에 대한 무지 인식 빈곤이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게 실제적인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체감하려면 연속적으로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한번 계속 한번 보시죠.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한번 쭉 짧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보셔야지 이게 그렇고 전체의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부터 한 몇 년간의 요 충격 기후 재난 사건 이거를 좀 영상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데. 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똑같은.
그래서 이거를 짧게씩만 요 정도만 짧게씩만 볼게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얘기인데 한번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벌어진 사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인데요. 한 3개월 넘게 계속해서 비가 왔고 사망이 1678명, 80만 개의 빌딩이 다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3,300만 명이 피해자라고 했죠. 이것도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이런 풍경이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지금까지 보고 있고 8월 29일 당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기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 5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흰남노가 오기 전에 태풍이 오다가 소멸됐어요. 소멸되면서 이렇게 폭우가 내렸던 사건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태풍 문제입니다. 태풍이 왔는데 약화되면서 그게 태풍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냥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 이거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0명. 다 아시지만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다 까먹어. 사람들 한번 보자고요. 올해입니다. 올해 8월 4일 일본인데, 일본은 아까 한국은 서울에 잠깐 그랬다 말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피해가 50만 명 대피된. 그래도 짧게 넘어가고요. 2018년 일본을 좀 보면은 2018년 여름에 굉장히 폭우에 시달렸던 지역들이 이렇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죠. 2018년 우리가 50일 폭염에 시달렸던 기억나세요? 그해 2020년에도 보시면 요 빨간색 쪽 보시면 이렇게 많고요.
2021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그 뉴스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남마돌이 우리는 그냥 비껴갔죠. 잠깐 비껴갔잖아요. 흰남노는 좀 충격 약간 줬지만, 남마돌은 또 일본에 가서 이런 사태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올해 8월입니다. 유럽을 잠깐 보시죠. 전 세계가 이상 기후 때문에 기상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비 때문에 물난리가 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볕더위에 산불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벗어나서 작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작년 7월에 독일 강대국이라고도 하고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국가로 유명한 이제 독일이 이 거대한 홍수 사태에 봉착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래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죠. 지도를 보면,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 지역을 보세요. 굉장하죠. 네덜란드, 벨지움, 뭐 이런데. 그래서 다 피해를 봤고요. 2021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더욱더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더 나서고 있죠. 유럽에서는. 2019년도로 2년은 더 뛰어가지고 가보면, 유럽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폭염이라는 사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올해 2018년 이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42.6, 40.6 이런 게 체감 온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대구나 구미가 이 정도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2019년도에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어디죠? 파키스탄이 굉장히 3개월 넘게 계속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져. 산불이 안 꺼져. 6개월 동안 내내.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이때 우한에서 이제 터진 게 2019년 12월이거든요. 그때 즈음에도 계속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때의 사건을 보면 약 3억 개체의 석유성물이 피해를 봤다고 하고요. 이게 안 가네. 예, 이건 넘어가죠. 요 산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걸 합쳐보면 한국보다 훨씬 면적이 넓을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면적에 탔고요. 2019년도 캘리포니아의 산불을 현장을 어떤 차량이 지나가는 화면인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집에 저쪽에 집이 있으면 저기 가시겠어요? 예, 결국은 이분 무사하게 갔다는 그런 영상이고요. 다 지도를 보면은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21년, 20년, 21년, 20년 그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지역은 다르지만 2017년부터 단 한 해도 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각 국소적인 지역은 다르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계속해서 5년 연속으로 7, 8, 9, 0, 1, 2, 6년이고 6년 계속해서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종의 변화를 잠깐 또 영상을 잠깐 볼게요. 특정한 종이 갑자기 많아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어업 자체가 교란되는 사건이고요. 또 플라스틱 오염은 기후변화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 영상들을 이렇게 조금 연속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하나만 따로 이게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실감이 또 오시죠.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계속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제가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그 인류세의 생태적인 위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연관은 돼 있죠. 이게 기후변화가 되면은 이게 교란이 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산림이 파괴되면 또 요거 되고, 산림 파괴도 동시에 또 기후변화가 됩니다.
연관은 돼 있지만 그러니까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이고 두 번째는 요 생물 다양성 문제. 그다음에 이걸 탄소 오염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탄소 오염 말고 다른 오염들 이런 것들 플라스틱, 어업 장비, 전자 폐기물, 농약, 그다음에 농약 말고도 좀 화학 비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석유, 석탄의 추출 과정에서 히토류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 만들 때 꼭 필요한데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 필요한데 이런 것들 이때 나오는 것도 인공위성. 그러니까 대기, 그다음 대지 땅, 물, 지구 밖까지, 지구의 안팎까지 전부 다 오염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산림 파괴라고 하는 거는 요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데 이거를 왜 넣냐면은 요거 때문에 요게 너무 지금 우리한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줄어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바이러스 숙주동물 박쥐나 쥐 종류, 설치류 종류 이런 것들이 자꾸 인간 사회 접촉면이 넓어지면서 이런 게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그 가능성 계속 열려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7월 기준으로 420ppm까지 올라가 있고요. 예전에 350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런 운동도 있어요. 355RG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도 전기가 지금 저 석탄 발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 전기가 이 행사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종 멸종 2005년도에 자료인데 그때 벌써 10몇 년 전입니다. 근데 이 밀레니엄 이코시스템 어세스먼트 2005 이 자료를 보면은 지난 100년에서 200년간의 멸종 속도가 예전에 지구의 역사 1000배 이상 높다. 이렇게 벌써 2005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염이라고 했을 때 연안, 하천, 바다의 오염, 아까 플라스틱 보셨지만 석유 오염, 그 다음에 화학 농업으로 인한 질소 오염, 어류의 남획, 어업 장비, 폐기물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도 대기 오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탄소 말고 일반적인 미세먼지라든 요즘 파괴 이런 대기 오염의 문제가 있고요. 산림 파괴 문제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여기 살고 있던 동식물들의 서식에 교란되거나 토양에 오염되거나 탄소가 배출되는. 탄소가 왜 배출됩니까? 나무가 다 이산화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자체가 얘네들을 베어내고 태우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올라가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래서 탄소 흡수원이라 하죠. 나무를 심어가지고 탄소를 흡수시키자. 이론적으로 맞죠. 네. 탄소 환원주의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인류세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2009년에 지구의 한계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출한 이 지구 과학자들이에요.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인데 이들이 이런 걸 제시했고 이게 또 정당한 것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인정하고 이제 연구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네 가지에는 벌써 넘어섰다. 기후 변화, 생물권 온전성, 대지 변형, 질소와 인의 균형. 이 네 가지는 9가지 중에서 4가지 벌써 넘어섰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데 기후 변화, 생물권 온전성, 대지의 변형, 그 다음에 질소와 인, 이거는 이제 화학 농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 지어 보셨나요? 짓고 계시나요? 화학 비료에 뭐가 들어갑니까? 식물들이 뭘 좋아하나요? 벼나 이런 것들이 뭘 좋아하나요? 과일이나 과일수나 어떤 걸 좋아하죠? 질소인 칼륨, NPK라고 하는데 질소인 칼륨. 그러니까 그런 화학 농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NPK에서 NP,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 그래서 질소와 인이 너무 많이 이제 딴 쪽으로 생태계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문제다라는 거고요. 2002년도에 이산화탄소 농도
이게 지금 1960, 잘 안 보이실 텐데 1960년부터 2020년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20ppm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엔 그 화석연료를 연소하거나 아니면 산림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농업 이런 식으로 해서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라거나 온실기체라고도 합니다. 온실가스라고도 하고, 이 농도가 증대해서, 온실 효과가 증대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하는 게 최초의 발화 지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의 온도,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우리가 폭염이라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짠 바닷물이 덜 짜게 돼요. 저염화가 되는데, 저염화 돼가지고 또 해양 생물들이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어서, 해양 생물학자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해수면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로 해수면 상승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저염화의 문제도 있다. 바닷물이 덜 짜진다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있다가 바다로 또 들어가면 바다에 녹아요. 녹는 탄소량이 증대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탄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중탄산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늘어나면 pH 농도가 감소하면서 해양 산성화라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게 뭐가 문제냐 도대체 했을 때, 조개나 산호, 어류, 심지어 플랑크톤 이런 것들도 그 조직이, 그 몸의 신체 조직이 탄산 칼륨 조직인데, 이런 게 무너져 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죠. 저 동물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교란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 바다가, 여기 대기와 지표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다가 뜨거워지는데,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를 측정하는 수단이 OHC, SST 이런 겁니다. 오션 힛 컨텐트, 해양 열 함량이라고 합니다. 오션 힛 컨텐트, sea surface temperature, SST라고 합니다. sea surface temperature, 해표면의 온도, 이런 거 요런 단위로 측정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해양 푸드웹, 아니면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해양 푸드웹이 문제인 거고,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면 해양 생물 다양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한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집중 호우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특정한 곤충들은 알을 낳기 좋아요. 그 애가 번식하기 쉬운 거예요. 그 알이 더 쉽게 더 많이 낳고 더 많이 잘 살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 중에 하나가 메뚜기예요. 그럼 메뚜기가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가 다 쓸어버리죠. 밀밭도 쓸어버리고. 그래서 또 메뚜기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도 일어나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육상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 물이 너무 많다는 것, 한쪽에서 물을 뺏긴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산불이 계속 더 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들도 얘네들이 서식지가 계속 변화. 이동해야죠. 피해를 받는데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살러 딴 데 가야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얘네들도 섞여 있다. 이동하게 되는, 압박을 받게 되는 놈들 가운데 얘네가 섞여 있다는 게 문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2023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변종이 또 새로운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전체적인 생태계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또 충격면이라면 또 하나 이런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거주지나 시설이 파괴되고 식량은 물 부족을. 당장은 아니죠. 어쩌면 당장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물가가 뭐 채소 물가 막 올랐고, 작년에도 무슨 배추값이 올해 문제인가요? 작년인가요? 하여튼 배추값이 올라가지고 막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벌써 충격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심각해진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산성화, 그 다음에 이런 거, 산소 빈곤, 이런 걸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다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그 해양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바다의 pH가 8이라고 합니다. 8.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8을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얼마 몇 천 년 동안 몇 억 년 동안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8이라는 거예요. 근데 2만 6천 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2만 6천 년 동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1985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산성화가 되고 pH 농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탄산이 만들어지고 중탄산염과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pH 농도가 낮아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산성도가 높은 새로운 바다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다는 그 화학 방정식 보면 알겠는데 그래서 왜 pH 농도가 낮아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양학자들의 논리적인 그 규결에 따르면은 저거는 필연이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탄산칼슘 그 조직을 가진 그런 해양 생물들이 계속해서 병사하거나 그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부 종들은 막 멸종하고 떼죽음 당하고 하는 거죠. 새로운 이러한 바다 환경이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해양 온난화 수치 측정이 OHC라 했잖아요. 오션 히 컨텐트. 근데 요거 노란 것만 보세요. 0에서 2000m까지. 1960년부터 2020년 바다의 일반 평균입니다. 평균. 계속해서 올라가요.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측정 수단인데, 요거는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바다와 대지의, 온도인데, 이 빨간색은 레코드 모험했을 때, 그러니까 기록 경신. 이때 그 전까지 기록 갱신한 것들이 한국 주변에 보세요. 분명히 한국 주변의 바다가 뜨거워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른 자료인데 SST, Sea Surface Temperature 이거 보면은 2020년 2월 10일의 자료인데 한국 주변에 보세요. 2002월인데 이렇게 뜨거운 게 관찰됩니다. 한국에서도 그 해수부나 이런 데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 고수온 특보 발령을 계속 하고 있고요. 왜냐면 어민들한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해요. 이거를 최근 들어서 하고 있고, 7월 29일, 작년 7월 29일 보면은 이렇게 나왔고, 올해도 8월 3일에 보면은 이렇게 고수온 경보, 주의보, 경보 뜬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그냥 생선이나 해산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공수해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마트 가면 해외에서 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미 어민들은 늘 충격을 받고 있어요. 이미. 그런 시간대에 와 있다. 그래서 아까 보름달 물 해파리 영상을 보셨잖아요. 갑자기 많아졌다. 그런데 왜 많아졌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단순히 어업만 결혼되는 게 아니라 해파리가 여러분들 해수욕장에 갔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쏘이고 막 그런 뉴스 못 들어보셨어요? 몇 번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해파리 문제가 그럼 왜 그런 게 얘네들이 갑자기 많아졌냐? 작년과는 달리, 재작년과는 달리 왜 갑자기 많아졌냐? 먹을 게 많아졌어. 먹을 게. 뭔가 얘가 많아졌기 때문에 얘가 이 먹을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아진 거예요. 증식한 거예요. 계속해서 먹을거리가 많아서. 그러면 얘는 왜 많아졌어요? 해파리가 여러 가지를 먹는데 그 중에서 이런 동물이라면 얘를 B가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먹는 거, 얘를 먹어주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으니까 얘가 갑자기 많아져. 더 잘 살게 돼. 많이 번식을 많이 하게 돼. 그럼 얘도 많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파리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란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파리다. 교란의 현상 중에 그 연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파리다. 그럼 우리는 그냥 해파리가 많아졌나 보다 하지만 이 밑에 보면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뜨거운 새로운 바다. 산성도가 높은 새로운 바다. 산수가 부족한 새로운 바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때문에 이게 감소하니까 얘네들은
이런 환경에 덜 충격을 받는 애들이야. 근데 얘는 충격을 많이 받아. 탄산칼슘 조직이 더 금방 무너지는 그런 조직. 어떤 놈들이야? 약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더 많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다 균일하지 않죠. 2022년 6월 28일 KBS 뉴스 보면은 양식 어류 피해가, 고온 수분 피해가 이렇게 갑자기 2022년에 늘어났고요. 물매기 위판량, 이게 갑자기 2018년에 비하면 계속 하락세. 창원의 미더덕 생산량, 이것도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2018년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는 이미 굉장한 충격들이 있다. 걸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동물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바닷가 근처에 바닷속이나 하나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뜨거워지면 더 위로 올라가. 어떤 놈은 더 위로 올라가 살아. 그래서 그냥 새로운 곳에 살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명태 같은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식장 동물, 하지만 그냥 갇혀 있는 것들 못 움직여. 나는 지금 환경이 싫은데 죽는 거야 그냥. 해저 동물. 그래서 이런 해저 동물 이런 과정에서 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체적인 인류 사회 전체에 대한 그 피해 이런 건 아닌데 데이비스 월러스인가요? 데이비스 웰즈인가요? 그분의 책을 보면 웰즈죠. 데이비스 웰즈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유엔이 리포트를 보면 2050년에 약 2억 명의 기후난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배출할 경우에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거를 가정한 겁니다. 2도가 상승되면 약 4억 명의 물 부족. 과연 4억 명에 그칠까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정확히는. 유엔에서 또 2100년에 최악의 경우는 8도까지 올라간다. 해의 수면이 그 경우에 60m 상승할 거다. 여러분들 6m의 해수면 상승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6m가 상상됩니까? 해수면이 6m 올라간다. 60m가 올라간다고 최악의 경우에는 3도인데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3.7도라고 상승을 예상해 보자 했을 때 이때 피해 액수가 55만 1000조. 이 액수가 2019년 전 세계 부의 총량의 거의 2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지는 그런 사태라고 적어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1.5도, 2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고. 누가 탄소 중립?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IPCC 1.5도 특별 보고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1.5도를 초과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다. 이때 사이에. 그래서 2053년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하지만 1.5도 이하로 묶어두면 이걸 넘지 않으면 상당히 낮게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럭저럭 우리가 현재 문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략의 선인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2050년까지 넷제로 하자.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배출하더라도 상쇄시켜가지고 배출하지 않는 걸 상쇄시켜서 결국은 이꼴 제로가 되는 상태. 배출량과 뽑아내는 양, 저감되는 양이 이꼴 되는 상태. 그 상태로 가자. 그건 이제 탄소 중립, 제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데 그 제로인 상태로 가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런 제안을 다 이제 서구 국가가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반영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정치적 용어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또 6차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달라져요, 말이. 1.5도 초과 상승이 2053년이 아니라 2040년 사이.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아도 2040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또. 2050 탄소 중립 하면 안 돼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 .org에서 갖고 온 건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계속 측정하면은 약 7년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1.5도까지 도달하는데 7년 정도 지금 현재 배출 속도로 계속해서 내면은 7년이 되면은 끝난다. 이게 왜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네. 네, 넘어가죠. 그 생물 다양성 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IUCN이라는 곳에서 생물종 평가를 했고 이제 멸종 위기종, 위협종 이걸 잡아냈는데 약 4만 종. 빨간색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고 있죠. 그래서 척추동물은 10,000종 정도 되고 무척추동물은 6,000종, 식물은 23,000종, 그다음에 균류 등 해서 270종에서 전체 4만 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플라스틱도 잠깐 보죠.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용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지구에 6개가 돌고 있고 요거 하나가 독일 면적의 약 4.5배. 근데 태평양이 특히 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플라스틱 아틀라스라는 책에서 갖고 왔는데 요 크기가 독일 면적의 태평양 지역의 하나가 독일 면적의 4.5배 정도 된다. 그리고 총 물질 중 90%가 플라스틱이다. 그리고 120여 종 해양 포유동물의 54%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이 책에 남성현 지구 생태학자죠. 지구 학자인데 이분의 책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오염지대도 단순히 그냥 이 위쪽 아까 첫 번째 봤던 그런 영상 쪽의 위쪽이 아니라 해저, 해안, 이 중간 하여튼 다양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고 왜 생산하냐? 누가 왜 생산하냐의 문제에서 여러 기업들이 생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포장재, 주로 포장재고 일회용 포장재, 건설 분야에 플라스틱 쓰이고 섬유, 그 다음에 생활용품, 운송교통, 자동차에 쓰이고 전자제품 이런 게 쓰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이 포장재 어마어마하죠. 섬유. 건설 분야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 안 하더라도 섬유랄지 이제 포장재랄지 생활용품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죠. 많이 개입할 수 있죠. 그래서 적게 쓸 수 있고 또 소비자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생산하냐? 누가 많이 생산하냐? 이게 거대 기업들 엑슨모빌, 다우, E&I, 이네오스, 바스프, 그다음 바젤, LG화학도 들어가죠. 잘 아시겠지만은 석유를 원유를 추출해가지고 나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 원유 추출해서 여러 가지 물질도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데요.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 굉장히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나프타라고 하는 물질을 뽑아내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좀 플라스틱과는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질게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WWF라고 세계 자연기금 거기서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럼 왜 일어났냐 이런 일이 코비드19 이런 게 왜 일어났냐? 얘네들이 자꾸 자기 살 곳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이동했다. 근데 산림이 파괴되면서 이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파괴되고 계속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또 기후가 변화하면서 그 곳이 제가 살던 곳이 좋지 않은 곳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동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로가 이런 거고 또 하나의 경로입니다. 이 야생동물 식용산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 특정한 박쥐를 먹다가 시장에서 먹다가 그게 이제 옮겨 붙은 거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추정합니다. 추정할 뿐이죠.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이러한 위쪽의 가능성도 적다라고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오히려
또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아무도 지금 정확한 원인을 밝혀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인류세라고 하는 걸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면모들을 지표로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때 들을만 하십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예? 어떤 선생님들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인류세라고 하는 걸 제가 오염과 지배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렸는데 오염과 지배라는 키워드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사실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다음 시간 한국 역사를 많이 얘기할 텐데 네, 한국인들이 이게 인류세다 이런 건 인류세라고 하고 진입한 건 아니죠. 그리고 서구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인류세라고 하고 진입한 건 아니지만 서양에서 서구 유럽 국가에서 먼저 출발했죠. 이런 흐름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인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이러한 우리의 지금과 같은 좀 위험한 시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볼게요. 근데 학자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농업이 문제다. 농업 때부터 이때부터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의 학자는 신세계를 점령했을 때부터 생각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18세기 후반기 산업혁명 이게 이제 많이 얘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0세기 중엽이 문제다. 그 이후에가 문제다. 파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런 개념을 유진 스토머라는 사람과 같이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세기 후반부터다라고 했는데 다 전향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0세기 중엽부터다. 그런데 이 시작점을 두고 2016년도에 요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20세기 중엽 4번을 추천한다라고 결론을 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 특히 이제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게 비록 20세기 중엽 이후에 엄청나게 늘죠. 이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죠. 이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하지만 이 기온을 추적하게 되면은 어떤 계기로, 어떤 식으로 이게 출발하게 됐는지를 추적하게 되면 18세기 후반까지는 가봐야 된다. 적어도. 그런 겁니다. 요 배출량만 보면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18세기 후반기 뭐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배출하기 시작했냐. 유럽 국가에서, 특히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왜 그랬냐. 제가 이렇게 내온 교통의 효율성, 상품의 생산과 유통.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교통의 효율을. 요 이유 때문이에요. 요 이유 때문에 시작됐다. 현재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배출하냐? 이 2014년도 IPCC 자료인데요. 기체별로 이제 온실가스가 어떤 거냐, 온실기체가 어떤 거냐 했을 때, 이산화탄소, 그다음 이걸 메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테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테인,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나이트로스 옥사이드, 아산화질소인데 세 가지가 3대 온실가스인데요, 온실기체인데. 첫 번째 주된 배출 원인은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전력을 생산하고 냉난방을 하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취사를 하죠. 생활하고. 그리고 교통, 빠른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전기로 가는 무슨 열차도 있습니다만 그 전기가 만약에 여기서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나온 거라면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의 생산과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큰 덩어리고요. 또 하나는 산림을 파괴한다. 또 세 번째는 농업에서 메탄, 아산화질소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 동투층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바로 메탄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파괴됐을 경우에
그런데 어쨌든 크게 세 덩어리인데 세 덩어리 나오고 있는데 산림을 왜 파괴하냐? 산림을 파괴하면 재밌어서? 나무 한 번 베고 하면은 즐거워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농업은 왜 그런 산업화 농업을 하냐? 농산물이라고 하는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여기에 수렴되는 거예요. 상품, 교통, 그다음에 이런 문제. 이게 우리의 현재의 배출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되는데 이 18세기 후반기에 그럼 왜 시작되냐? 이것 때문에였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증기기관이라 들어보셨어요? 스팀 엔진? 그거죠. 그게 이제 그걸 통해서 이 교통 상품 생산성을 높이고 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영국에서 맨 처음 시작됐는데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탄광에서 물을 퍼내는 용도로 증기기관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더 빨리 퍼내는 거죠. 예,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뒤로 1770년대 가면 제임스 와트가 이 효율성을 높입니다. 처음에는 탄광에서 쓰였는데 나중에 가면은 기차란 기관차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스팀십, 보통 이제 선박, 그 범선이라 하죠.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갖는 거에 그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안 가고 스팀 파워, 증기력을 이용해서 그게 증기선이라 하는데 거기 들어가고 자동차,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무슨 사행정기관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우셨어요? 중학교 때 기억 안 나세요? 사행정기관 이런 거? 예? 그것도 증기기관에서 변형돼서 발전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공장에도 들어갑니다. 같은 게 공장에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가동이 되려면 반드시 입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화석연료라고 하는 겁니다. 화석연료가 연소가 돼야지만 그 증기력이라고 하는 동력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연소함으로써 그 동력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 동력. 그래서 그걸 화석연료 동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통수단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내연기관. 그 다음에 공장에 들어갑니다. 처음엔 섬유 공장에 들어갔죠. 근데 계속해서 다른 공장에 퍼지고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 들어갑니다. 발전소 이렇게. 이게 응용돼서. 그래서 처음에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요 시대 때 이 매튜 볼트는 이제 사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허를 내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퍼지고 영국 전역에 퍼지고 섬유 산업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퍼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엔지니어들이에요. 엔지니어들인데 이제 기차를 만들었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는데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사실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이 계속 산업을 확장시켜요. 그리고 그 산업 중에 하나는 군수 산업이에요. 전쟁. 군수 산업에 뭐가 필요하면 철이 가장 필요합니다. 철강 산업이 계속 군수 산업과 연동돼서 이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더 증기기관이 더 많은 효율성이 높은 많은 효과를 내는 효율성이 높은 그런 증기기관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니까 더 그 요구를 받아서 더 발전하게 되고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원리를 보니까 열과 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과 에너지에 관한 19세기 물리학이 계속 발전되죠.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클라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독일에. 어쨌든 19세기의 열역학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또 여기에 영향을 줘. 또 여기서 또 여기 영향을 받아. 해서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증기기관에 대한 엔지니어링, 그 다음 산업, 전쟁, 이게 다 이렇게 연동돼서 앞으로 전진하게 됐다.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존 맥닐이라는 영국 역사학자인데 이렇게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경제의 군사적 수요가 커지자
이 흐름이 뒤이은 산업혁명 국면을 형성했다. 이것이 증기기관을 개량을 촉진했고 철도 같은 핵심적 혁신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시기 이런 조건들은 철 생산에 대한 전시의 유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철 생산에 대해서 유인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전쟁이고 전시 상황에서 계속 철 생산이 더 많이 필요해. 더 빨리 생산돼야 돼. 그러면 증기기관도 더 효율성이 좋아져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전쟁과 산업, 특정한 산업과 증기기관의 발전이라는 게 연동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교통산업발전소 얘기했는데 교통을 먼저 보면요. 1820년대 이제 기차라고 하는 게 런던을 이제 그 위쪽하고 연결하면서 지구에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차를 언제 타보셨습니까? 1820년대에 어쨌든 그 기차가 처음 나옵니다. 그게 나온 게 1820년대고요. 그다음 1830년대 되면 이 증기선이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고요. 1880년대 되면은 사행적 내연기관이 장착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1880년대가 중요한데 이때 최초의 수적 발전, 화력 발전이 세계 최초의 런던 발전소인 런던 발전소가 1882년대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전차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전차라고 하는 게 1888년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스탑 1950년대 나오고 고속기차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증기선이라고 하는 것도 저기 전쟁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우리의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875년도에 운요호 사건을 아십니까? 한국이 조선이 계속 쇄국을 했어요. 흥선대원군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데 쇄국을 풀게 되죠. 개방을 하게 돼요. 할 수 없이 굴욕적으로 그때의 강화도 조약을 맺게 하는 그 힘, 그게 운효라는 겁니다. 이게 운효인데 운효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제작한 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영국에서 구입했어요. 얘네들은 1875년도 당시에 이런 화석연료 전투함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사들였어요, 돈으로. 예. 그래서 그 메이지 정권이죠. 메이지 정권 걔네들이 사들여서 이걸 사서 영국에서 사와가지고 거기 일본 군사를 태워가지고 여기 강화도에서 때려 부셔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항복하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힘은 바로 증기력이에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력.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냥 운용은 운용이고 탄소는 탄소고 따로 여기 기후변화는 뭐 자연과학이고 운용은 역사고 근대 역사고 따로따로 하잖아요. 통합적으로 봐야죠. 통합적으로. 역사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증기기관의 힘이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얘네들은 강했냐? 강하지 않았죠. 일본은 강하지 않았고 얘네들도 역시 빼리 함대라고 하는 미국의 1850년대에 제가 1830년대에 그 대서양 횡단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발전된 형태의 증기선에 깜짝 놀라가지고 열게 돼요. 일본 놈들이. 1854년에 개방하죠, 먼저. 그래서 나중에 그 힘을 길러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쪽으로 1875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선이 개방하게 되는 슬픈 역사가 있는데 그 나중에 식민지화 되는데 그 힘은 단순히 제국주의적 힘이 아니다. 그 밑에는 화석연료를 그리고 증기력을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화석연료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그것이 그리고 사실 그게 19세기 후반기에 많은 조선인들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들을 슬프게 하고 위축들게 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쓰였던 배나 인천 상륙작전에 쓰였던 배가 단순히 전투함이 아니라 화석연료가 되고 탄소를 계속 배출했던 그런 전투함이다. 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잠깐 쉬어가는 마당으로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윌리엄 터너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820년대에 기차라고 하는 게 지구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1844년도면 이제 영국에 더 많이 생겨.
그래서 Great Western Rail인가요? 하여튼 그런 제목인데 비증기 속도. 요게 원제목이 부제가 그건데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더 잘 안 보여요. 여기 보면 토끼인가 어떤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곳에서 뭔가 쇳덩어리가 이쪽으로 육박해 들어오는데 이 미지 세계에서 어떤 강한 힘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역작입니다. 역작. 저는 보진 못했는데 실물을 보진 못했는데 한번 보고 싶고요. 클로드 모네 1877년 아까 강화도 조형이었는데 그 즈음에 벌써 이러한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 클로드 모네가 보기에 너무나도 기괴하고 새로운 풍경인 거죠. 이것을 비판적으로 봤든 아니면은 좋은 걸로 수용했든 너무나도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렸던 거고요. 철도 교통 측면에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석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걸 달리죠. 기차라는 형태로 달리죠. 그리고 요거는 또 여기 들어가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들이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요. 그런데 생산해내려면 요게 꼭 필요해요. 기차랑 철도교통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타국가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죠. 그런데 과다 생산,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그 국가에서 끌어들여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 결과로 새로운 근대적인 화석연료 자본주의적인 질서, 근대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도시로 공장 노동자 소비자들이 이동한다는 거, 도시가 확대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외로 편성된다는 거, 공간이 새롭게 재편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재편되는데 그 전과는 달리 직선적인 시간, 그다음에 표준 시간 이런 규율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면화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통제하면서 공간을 통제하는 그런 근대성의 경험을 하게 되고 노동이란 것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노동력이 이제 상품이 되고 이런 일이 대공업이 발전하면서 상품이 되고 예전에 노동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분리되지 않았지만 이제 분리되는 상태가 되고요. 노동자의 생명이 상품이라는 게 들어간다.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생산물의 세계가 또 인간의 세계를 압도한다. 이렇게 지적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석연료 근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탄소 근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인류세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일종의 우리는 탄소 근대인이고 탄소 동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탄소를 배출하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은 우리의 쾌락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너무 습성화된 이미 그런 동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만 잠깐 또 볼게요. 이제 교통 측면에서 봤지만은 사실은 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읽어볼게요. 와트가 그냥 증기기관이 설치된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아까 매튜 볼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사업가고 이 사람은 엔지니어예요. 볼턴에는 와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 기간에 496대의 증기기관을 설치했다. 근데 164개가 양수용이다. 물을 퍼낸다. 탄광용. 그 다음에 방직기계 308대가 방직기계. 그리고 엄청난 양이 공장에 들어갔다는, 섬유 공장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섬유 공장에 먼저 들어가고 다른 공장에도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촉발했던 것은 바로 이 증기혁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근데 과다 생산됐다는 게 문제다. 이 조반니 아리기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이 과다 생산의 문제가 나옵니다. 얘네들이 이제 영국에서 시작을 이제 산업자본주의, 산업혁명 이런 것이 좀 시작됐는데 투입물 획득과 산출물 처분을 그러니까 원료의 획득과 그다음 생산물의 처분을 해외 시장에 계속해서 의존했다. 얘네들이 외부 경제에 계속해서 의존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내 교역량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산량이 너무 과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또 존속시키려면 그 자체가 전 지구적 범위로 확대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그 증기기관 혁명 그 개량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킨 그 시점으로부터 약 100년 이후 그런 시점 얼마나 많이 석탄이 필요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상품 생산하고 더 빨리 이동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 클로드 모네가 또 이렇게 석탄 노동자들 석탄을 내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독일은 후발주자죠. 영국에 비해서 후발주자인데 요 시기에 1870년대 당시에 이제 후발주자로서 뒤늦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철소를 그린 그림인데 이 보세요. 2, 3, 4, 5, 4년 동안 그립니다. 이 그림을 4년 동안 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작이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20세기 넘어와서 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존 케인이 그린 펜실베니아 모논가헬리 리버밸리라는 그림인데, 이제 이러한 공장과 기차 이런 풍경, 그다음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 그다음 거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강을 따라서 이제 상품이 이동하겠죠. 근데 이게 그림이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요 세계, 새로운 세계, 이런 산업이 바쁜 새로운 세계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 탄소 배출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세 번째로 아까 제가 교통, 그다음 산업, 발전소 얘기했는데 화력발전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영어는 굉장히 쉽거든요. 스팀파워, 증기력이에요. 증기력 발전소, 뭐 생산하는 곳 이런 건데 한국 거는 이거 증기력 발전소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이게 증기기관의 증기력을 이용한 발전이다.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화력이라고 해. 이거 말을 바꾸니까 또 화력 발전하고 증기기관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영어는 이렇게 하면 연상이 쉽게 되거든요. 스팀 엔진이고 스팀 파워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화력 발전소의 원리가 요 기차의 원리랑 똑같아요. 그 근본 원리 똑같다는 거예요. 석탄이 들어가서 열을 연소를 시켜요. 열이 가서 열이 이쪽으로 가서 이걸 돌아가게 하는 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보세요. 석탄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석탄이 들어가요. 석탄이 들어가. 아주 열을 여기서 계속 석탄을 태워서 석탄을 안 태우면 안 돼요. 그 힘을 발휘해야 증기력과 같은 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으로 열기가 계속 나오면 이 열기를 쭉 뽑아내서 요것만 새로 설치해 가지고 발전하는 거죠. 이 원리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증기기관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19세기, 20세기에 이것이 인류세의 그 시발점 그것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진했던 역사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생산의 엔진이 돼서 생산량을 계속 높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유통 과정에서 계속 요걸 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죠. 또 원료를 또 들여오기도 하고요. 전쟁을 또 수행하죠. 요 증기기관이 배에 들어가서 엄청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 들어가요. 이게 화력발전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시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좀 나중에 또 화력발전이 되고요. 그래서 대공업이라는 게 19세기, 20세기 계속해서 됐고 나중에 20세기 되면 석유 관련 산업이 나와서 아까 봤던 플라스틱 오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이에 대립이 있고 노동이 소외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역사적 실험이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면 공간이나 경제 혁명 이런 게 있었다. 이런 협동 경제가 도시화되고 도시의 이제 공업 경제로 바뀌게 되고, 한편으로 세계가 이렇게 압축되면서 또 국내 각국에서는 또 분화가 되는, 압축과 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시간이나 노동력 혁명,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물 노동력, 인간 동물과 동물의 노동력이 화석연료 노동력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러한 증기선이 군함으로 돼서 또 무기가 개발돼서 해로를 통한 침략, 약탈, 식민지 건설 이런 게 진행됐고요. 19세기에 특히 그렇죠. 진행됐고. 근데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일어나잖아요. 같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는 이 화석연료의 연소가 있었다. 이 과다 연소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인류세라고 제가 앞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인류세라고 하는 거를 지금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류세라고 하는 거 간단한 거잖아요. 인간이 지질학적 질서, 지구의 지질학적 질서를 바꾼 시대, 인간의 힘으로 지구 변형이 일어나는 시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인데 그 배면에는 인류세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배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면모가 있다. 화석연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면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상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지구 지배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속에서 근대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나타났고, 서구와 비서구의 제국주의 체제라는 게 물론 20세기 중엽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라지죠. 20세기 중엽 유엔을 탄생하면 공식적으로는 사라지지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19세기, 20세기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 질서가 있었고요. 이런 인류의 배면에는 이런 질서가 있었고, 우리는 비서구에서 근대성이 실험된 공간이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이 있고 이런 흐름이 있지만, 독립투쟁 흐름이 있지만, 한편에서 또 계속해서 모방과 추격하려는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됐고, 트루먼이라는 사람 아시죠? 트루먼 독트린 아시죠? 해리스 트루먼 그 대통령. 그 사람이 유엔 창설 이후에 그 즈음에서 2차 세계대전 질서, 1차 세계대전 종결되고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면서 얘기한 게 디벨로프먼트라는 거예요. 이제 니네들 해방된 신생부터 어떻게 할 거야? 디벨로프먼트 해야 돼. 라는 그 담론이 나옵니다. 그게 그런 담론에 의해 그것도 많이 수용했죠. 대부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비서구 국가에서는 이 발전 체제 또는 개발 체제라는 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경험했죠.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탄소 문제랑 결합해서 얘기를 많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주의, 생산주의 이런 것이 계속 특히 이제 20세기 들어가지고 무한성을 이 성장이나 진보라는 게 무한한 진보, 무한한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0세기 후반, 20세기에 또 20세기 후반기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 산업화, 국민국가화, 감시 통제가 일어나면서 또 한편은 또 사회 분화, 정문화가 일어나는, 하나 이렇게 통합되지만 그 안에서 통합된 국가 안에서 또 분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요 뒤에는 과학기술주의, 과학기술로 세계를 알아가고 또 세계를 세계의 많은 것들을 알아내서 응용해서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끝은 없을 것이다. 무한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이데올로기도 나오게 됐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1920년대 화해 모던 시기의 사회주의 시기를 보면은 이 성장주의, 생산주의에서 완전히 똑같아요. 자본주의랑. 그냥 그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존엄 사상, 개인이 중요한 사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발전, 법치의 발전, 법치의 보편화, 공공보건의 확장, 수명 연장, 굉장히 일종의 다른 것도 뭐 좋은 면도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은 면의 발전도 또 있었어요. 이 시기에 같은 일이 일어났던 시기에 이런 게 일어나는 시기에 동시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이제 배면에 근대 철학, 근대 자연관, 근대 상상계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인류세의 뿌리로 더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지평에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인류세로 진입하게 되고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을 성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서 떠들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떠들고 있는지 잘 아시죠? 저는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좀 받겠습니다. 그럼 일단 오수경 선생님 너무나도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우리 오수경 선생님 일단 박수 큰 박수. 선생님 좀 보여주시고요. 담론 좀 나눠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 잘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마이크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죠. 다음번 강연을 위해서 건의드리는 질문도 괜찮고요. 또 내용을 들었지만 잘 모르시겠다 그런 개념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라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질문 없으실 줄 알았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주제로 몇 번의 비슷한 강의를 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했었는데 저를 많이 실망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 그럼 질문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한국 얘기니까, 우리 역사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많이 기대를 하고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슬라이드 하나 더 사실 준비한 게 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는 종결하는 코멘트를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사실은 우리 후발주자로서 계속 선진 자본주의를 추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고요.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누가 책임이냐 이런 문제, 이런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기후 재난들이 있잖아요. 파키스탄도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렇고 엄청난 재난들이 막 곳곳에서 막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벌어질 거예요. 자명합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책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을 한번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기업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배출량이 많아요. 일반 소비자들의 배출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업을 일정하게 기업의 배출량을 제한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문제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방조하고 또는 더 하라고 어떤 정책으로서 계속 부추기고 그걸 이렇게 다운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부추기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붙어 있죠. 계속해서 로비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이 사람 간의 연결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든 인류가 책임 있지 않아요. 잘 사는, 이제까지 공업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잘 살아왔던 북반구 선진 자본주의, 여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길 썼습니까, 한국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더 책임이 있다. OECD 국가들이 더 책임이 막중하다.
그 안에서도 또 다르죠. 그 안에서도 더 배출량이 높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책임이 있죠. 부유층들 또 책임이 있죠. 뭐 개인 항공기를 막 사용한다던가, 그죠? 엄청난 그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뭐 그게 비행기든 아니면 뭐 다른 것은 그런 이용한다든가, 그걸 이용한 것들을 로 인해서 나온 뭔가 그 탄소 그러니까 발자국이 높은 상품들을 많이 소비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문제죠. 그런데 그렇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책임의 소재가 다르긴 한데, 그럼에도 화석 에너지, 냉난방을 하고 취선하고 전력을 쓰고 교통을 쓰면서 화석 에너지를 계속해서 연소하는 그 활동에 둔감한 그 문제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괜찮아 이 정도는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가 문제다. 이 사람들도 가난해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이 양이 적어도 이 둔감해서는 안 된다. 전부 다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 시대 이후에, 제가 지금 18세기 후반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때 이후에 이 증가량이 늘어나. 그래서 근데 이 시기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시기예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당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문제다. 우리 지금 현재 지구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들이 문제다. 지금 꼬맹이들 말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럼 누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는 4강에서 아까 인문 뭐 설명하던데 그 4강 때 저거를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